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자,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3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업지표 호조라는 호재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협상 지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라는 불안 요인 때문에 다소 혼재된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할 뻔했지만 6포인트만을 남겨두고 하락 전환하면서 기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에 10% 넘게 급락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이날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에 상승 탄력을 제공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약 23만 명 줄어든 96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고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실업보험 청구가 폭증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60만 명 감소해서 1,548만 6천 명을 나타내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이날 나온 7월 수입 물가 역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시장 상승에 좀 제동을 걸었던 불안 요인들 그중에서도 부양책 협상은 이날까지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양측이 이견차에 대해서 양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합의가 또다시 다음 달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결국엔 합의를 할 것이란 기대가 맞서는 중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긴장감을 한층 더 키웠는데요.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적, 차별적 조치를 멈추길 바란다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면 양국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열게 되는데 양측의 긴장감은 팽팽한 상태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이날 하락세를 유지해갔는데요. 0.3% 가까이 빠지면서 27,896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0.3%에 가까운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1,042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나마 기술주에 힘입어서 장중에 그래도 오름폭을 조금 키우긴 했지만 막판에 이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됐지만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0.2% 소폭 빠지면서 3,373포인트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날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팀장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개장 전부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죠. 하지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명 아래로 좀 내려갔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좀 상승하면서 또 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좀 스팀이 꺼진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S&P 500 지수의 어떤 신고점에 대한 부담도 작용을 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 부양 합의가 여전히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우호적으로 지지시키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의 부진이 좀 짙었고요. 그리고 오늘 11개 업종 대부분에서 좀 부진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이틀간 무려 주가가 20% 정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일부 대형 기술주 등 이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다시 좀 재개가 되는 기미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국제 금값과 그리고 이 채권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 기조를 계속 보이면서 상승이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금값은 0.7% 정도 올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1,96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채권 금리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0.7%대를 넘어섰습니다. 0.7%를 넘었던 것은 지난 6월 후반, 하반기 정도였었는데요.
있었는데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0.7%대를 회복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어서 WTI 가격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2021년과 2022년의 월유 수요 전망을 내놨는데 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 개선이 이전 예상치만큼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1%가량 하락하면서 42.3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기조가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2% 정도 하락했고요. 93.2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외신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팀장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5차 재정부양 법안의 합의와 그리고 통과를 위한 의회와 백악관 간의 협상이 이날도 소득 없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지원책 연장에 대한 협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좀 빠지면서 수주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CNBC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양측이 의미 있는 협상을 언제 재시작할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원은 이 워싱턴을 떠났고요. 그리고 상원도 통상적으로 현지 시각 목요일에 회기가 끝나고 워싱턴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향후 2주간은 이 양당의 전당대회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처럼 코로나19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는 점이 교착 상태를 수주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이 9월 회기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은 양당은 코로나19 지원에도 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9월 30일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도 해야 하는 좀 이중고를 겪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 재개 시점이 불분명하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상대방에서 2조 달러짜리 재정부양 패키지를 들고 올 때서야 이제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역시도 민주당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임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번 주에 합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대선 전의 시작도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캠프에 대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과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에 만약에 쏠린다고 한다면은 재정부양 협상의 교착 상태 역시도 더 오래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지 시각으로 이제 목요일이었죠.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 진영이 빅 텍사스, 즉 세금을 많이 물리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당선 시에 경제가 파탄할 것이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증시 붕괴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뒤따를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를 했는데요. 이처럼 양당 갈등도 있겠고 그리고 대선전도 좀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협상에 대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 카드를 내밀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좀 허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원래는 연방정부에서 주 300달러를 지급을 하고 주정부에서 100달러를 지급하면서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정부들의 비난 여론이 일자 이거를 300달러로 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사안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더라도 약 6주 만에 연방 정부의 재정이 고갈날 그런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책 내용 중에 이미 각 주로부터 주당 100달러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만 300달러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파트타임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기기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 초단기 이 근로자들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서 지금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내용조차도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여론까지도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볼 텐데 이번엔 유럽입니다. 유럽이 또다시 발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다시 한번 여행 제한과 자가 격리 조치 이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림을 통해서 유럽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현재 이 시점이 바로 팬데믹 시점이었었고요. 7월 그리고 8월, 이 8월 수준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7월 말부터 해서 8월까지 유럽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스페인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프랑스와 그리스, 독일과 이탈리아 순으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7, 8월 들어서 유럽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휴가철이기 때문인데 유럽은 워낙 국경 간의 그 경계 자체가 옅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로 휴가를 많이 떠나게 되죠.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렇게 휴가지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서 이 확진이 돼서 감염이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국가들 유럽 전역의 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은 이 관광 산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할 때 가장 먼저 관광 산업을 또 재개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GDP의 20%를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스페인은 14%, 이탈리아는 13% 이렇게 많은 비중을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 재개와 함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했고 또 영국의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했거든요. 물론 3월처럼 원전 봉쇄는 없기 때문에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결국은 경제를 재개하면서 계속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고 백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제 재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일단 유럽 지역에서 다시 한번 2차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좀 긴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유럽으로 좀 확산세가 이전이 됐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잠잠해지니까 미국에서 2차 확산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에 조금 둔화하는 기미를 보이자 이처럼 유럽에서 다시 확산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쉽사리 해소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여행 관련된 업황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 임플리케이션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전일에 S&P 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도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시장에 발표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표죠.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19의 수렁에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지표였는데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96만 명을 기록해서 지난 3월 이후 팬데믹 이후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주에 무려 686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하면서 경제 회복의 동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지표를 두고 고용시장 회복 흐름은 올바른 방향에서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다른 분야들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교적 낙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 본격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이를 거론하기에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평가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 이 실업 문제가 좀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지난달 말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 지표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정부로부터 더 받는 돈이 없어진 만큼 이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메리트, 혜택이 없어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부양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컨센서스가 110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이라는 곳에서도 꾸준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이 경기 회복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망은 지지한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여러 방면에서 경계론도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븐스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는 지표 호조 등이 결국은 추가 부양 합의 지연 악재를 좀 상쇄를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재정 부양 합의 실패 시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TCW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실업수당 추가 지급 종료 첫 주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좀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칩 타이거 레이크를 공개했습니다. 펠로톤이 애플의 홈트 서비스 출시에도 강세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C가 5개월 만에 이달 20일 드디어 재개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인텔이네요. 네, 인텔이 AMD 등의 경쟁사를 향해서 좀 반격을 개시하는 듯한 무브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연례 아키텍처 데이 행사를 통해서 차세대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브랜드 스킴을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될 타이거 레이크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10나노 공정 기반이기는 한데요. 하지만은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윌로 코브 아키텍처에 기반한 슈퍼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서 적은 전력으로도 더 고주파수를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 버지에서는 인텔은 이미 7나노 제품을 판매 중인 AMD와의 경쟁, 그리고 애플 등의 고객사의 좀 이탈, 그리고 결정적으로 7나노 제품의 이 지연이 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에 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해석을 했는데요. 인텔은 또 이날 2021년 로드맵도 프리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윌로 코브 다음 이 골든 코브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 고성능 코어 등을 결합한 새 프로세서 엘더 레이크를 출시할 계획 역시 또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오는 9월 2일에 이 타이거 레이크 CPU의 풀 공개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60대 주가에서 $40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이 차세대 칩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텔의 주가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부정적인 쪽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적인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미지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인텔에 대한 목표 주가를 $62에서 $54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보유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에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70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팹리스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좀 원하는 인텔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편 이날 증시에서는 반도체주, 이 메모리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무슨 이슈라도 있었을까요? 네, 이날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세부 업종이 약 한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 4.5% 정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동종사인 이 웨스턴 디지털도 약 한 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CFO가 8월 결산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에 부합하겠지만은 11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가이던스로 생각을 했던 $54억 에서 $56억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58.2억 때문에 당연히 좀 실망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재부상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CFO 같은 경우에는 8월 결산 분기에 수요가 이제 막판에 집중이 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좀 수요가 식을 가능성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도이체방크도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채널 조사 결과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를 오늘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피트니스 분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펠로톤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이 개시됐을 때에는 펠로톤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돼서 1%의 상승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홈트 업계의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플이 현재 이 엑서사이즈 비디오라고 하는 이제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뮤직과 애플 TV, 아이클라우드 이런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 애플 원이 출시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상품이 출시된다면 한 4.99달러에서 9.99달러를 낸다면 이 모든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경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펠로톤 이런 기업들의 시장이 잠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펠로톤의 주가가 4% 넘게 하락했던 것이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글로벌 IB 코엔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의 홈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피트니스 분야에서의 펠로톤 주도권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실내 자전거와 러닝머신 등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저의 수가 수직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애플이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펠로톤의 경우에는 그냥 그 서비스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팔고 있죠. 이 하드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게 펠로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유저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플이 만약에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사실 그 애플의 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펠로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펠로톤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룰루레몬이 또 다른 홈트 기업인 미러를 인수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결국은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펠로톤이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좀 장점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펠로톤에 대해서는 마켓워치의 투자 의견도 평균적으로 매수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 역시 홈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노틸러스라는 기업이 실적 호조를 보인 이후에 펠로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즉 홈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쟁보다는 함께 가면서 좀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펠로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로 일제히 문을 닫게 된 극장가가 다시 문을 열게 됐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극장가 중에서도 AMC가 문을 닫은 지 5개월 만에 운영 재개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20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재개장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AMC 주가는 14% 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이 9월에 개봉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를 두고 좀 준비 과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AMC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티켓당 가격표를 15센트만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20년대 영화 가격표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는 160원에서 180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극장 산업뿐만 아니라 필름 스튜디오 역시 주요 할리우드 영화 개봉들이 일제히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연 이 극장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문을 열어도 과연 이 문을 여는 시기가 오래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 초 대비 주가가 28% 넘게 급락한 AMC 과연 이번 재개장으로 주가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A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이 비중 축소고요. 그리고
그리고 매수 의견 같은 경우에도 석 달 전도 그랬고 현재도 모두 제로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레스토랑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서비스업에서 관찰할 수 있었듯이 본격적인 영업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이 기업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영화 극장 개봉 후에 가정용으로 출시되는 그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개선 기미가 과연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좀 대응하기 위한 그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 반등 여부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뉴스 살펴봤는데요. MTN토글은 과연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의 주가 상승을 예측했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